김현준 팀장님, SK 이노베이션 ENS의 김현준 팀장님을 모시고 글로벌 대규모 탄소 감축을 위한 CCS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력을 소개시켜 드리면 SK 이노베이션 ENS 업스트림 기술팀장을 2019년부터 지금까지 역임하고 계시고요. 한국석유공사 베트남 사무소 서브서피스 디렉터로 디렉터를 역임하셨고, 로열 홀로웨이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 MPIL인가요? 지올로지에서 학위를 하셨습니다. 오늘 글로벌 대규모 탄소 감축을 위한 CCS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좋은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가 받은 김현준 팀장입니다. 저는 지금 SK 이노베이션 ENS에서 업스트림 기술팀장을 맡고 있고 CCS 프로젝트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를 가지고 CCS가 글로벌 탄소 감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포지션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이것입니다. 먼저 CCS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CCS의 역할, 특히나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역할과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CCS가 유의미하게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지오텍하고 특히 이제 석유 산업 같은 EMP 인더스트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S는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 다 아시겠지만 약자입니다. 결국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는 기술 중에 하나고요. CO2를 캡처링하고,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잡고 그다음에 그걸 이송해서 지중으로 저장하는, 완전히 대기와 분리시키는 일련의 기술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종류의 기술이 아니라 이렇게 묶여진 시스테마틱한 기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CCS가 중요한 이유는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저감하는 방법 중에 가장 발전적인 기술이라는 포인트겠습니다. 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CCS는 첫 번째 단계는 CO2 캡처입니다. 발생원, 그러니까 CO2를 발생하는 공장이라든가 육가스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바이오 에탄올 공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산화탄소만을 퓨어하게 거의 96% 이상, 최소한 95% 이상의 퓨어한 이산화탄소를 분리해서 추출하는 과정을 캡처링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 방식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습식, 건식, 분리막 포집 방법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보통 캡처는 1930년대부터 이미 개발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 생산하게 되면 천연가스에는 기본적으로 CO2, H2S와 같은 사워가스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걸 분리를 해야 했었고, 실질적으로 1930년대부터는 상용화돼서 적용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회사는 잘 아시는 독일의 바스프라든가 미국의 UOP 허니웰, 그다음에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유력한 화학회사들이 이미 공정들을 다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술을 채택해서 라이선스를 사서 사용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미 머추어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캡처된 CO2를 저장한 데까지 트랜스포테이션을 가져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크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CO2 파이프라인을 통한 이송입니다. 이미 상용화돼서 특히 북미 같은 경우는 한 2,000마리 이상의 CO2 전용 파이프라인이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CO2를 운반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 바로 이 파이프라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가 CO2 수송 선박을 이용한 수송인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파이프라인이 우세했다면 약 1,800km가 넘어가 버리면은 실질적으로 파이프라인 1,800km까지 이상 깔게 되면 이제 경제성이 떨어진 문제도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이 저장소가 좀 멀리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바다를 건너가서 이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박을 이용한 CO2 수송이 현재 각광을 받고 있고요. CO2 수송 선박 기술은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인류가 LPG를 이제 액화시키기 위해서 압력 컨트롤을 통해서 해상에다 운송하는 기술이 있고, CO2도 마찬가지로 압력을 통해서 액화를 시켜서 이동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한 7,000톤, 8,000톤, 10,000톤 이하 정도 배들은 움직이고 있고, 상용화를 위해서는 수만 톤급, 즉 2만 톤 이상 정도 되는 CO2 수송 선박이 필요한데, 저희 회사도 지금 이미 우리 국내 주선사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특별히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프로븐텍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현재까지 수요가 없어서 개발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여러분 보셨을 텐데, 결국은 트럭을 위한 수송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CO2가 물론 감축의 대상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CO2는 산업 연료이고 식품 원료이고 이런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거리, 소규모 운송에는 주로 트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가장 메인 포커싱은 스토리지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토리지는 결국 이렇게 포집되고 운반되어진 이산화탄소를 완벽하게 대기 중에서 분리해서 적어도 수백만 단위, 보통 1000년 정도를 보장하라는 식으로 권고가 오는데 대기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대기 중 순환한 CO2 사이클에서 끊는 작업이 바로 스토리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보시면 뭐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중에 실질적으로 워킹하는, 즉 레버러토리가 아닌 인더스트리에서 워킹하는 거는 물리적인 방법이고요. 물리적인 방법 중에서도 지중 저장, 한국말로는 지중 저장이고 영어로는 지오로지컬 카본 스토리지가 유일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가장 테크니컬 머추리티가 높은 거는 결국 캡처한 CO2를 지층에, 신부 지층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신부 지층에 저장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중에 실질적으로 워킹하는 산업계에서 사용되는 방식은 고갈 유가스전에 집어넣는 방식, 그 다음에 원유 회수율 증진을 위해서 지하 주입하는 방식, 마지막으로 신부 대웅 수층에 저장하는 이 세 가지 방식이 실질적으로 워킹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CCS다, CCS 프로젝트다 그러면 스토리지가 이 셋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갈 유가스전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거는 문바 CCS라고 호주 육상에 있는 CCS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부터 본격 가동이 됐고요. 고갈 가스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유가스전에서 석유나 원유나 천연가스를 수십 년간 생산하게 되면 그 빈 공간, 원래 원유와 천연가스가 충진되어 있던 공간에 우리가 포집한 CO2를 밀어넣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최고의 장점은 짧게는 수백만 년, 길게는 수천만 년 동안 원유나 고압의 원유나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보관하던 스토리지가에다가 저장하는 방식이라서 보관 안정성이 이미 답보된 상태입니다. 또한 수십 년간의 생산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생산 데이터, 압력 데이터, 온도 데이터, 그다음에 어떤 탄화수소의 모빌라이제이션이라든가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들이 이미 축적되어 있어서 언설티티가 가장 높은 서브서피스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주입했을 때 주입된 CO2가 어떻게 퍼져나갈지, 어디서 행동을 할지, 어떤 비헤이비어를 보일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생산하는 시설물을 대충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호주에서 하는 프로젝트들도 기존의 생산정을 주입정으로 전환한다든가 생산용 플랫폼을 주입용 플랫폼으로 전환을 통해서 투자비를 좀 절약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 플랫폼을 만든다든가 파이프라인을 설치한다든가 시출하는 개발 기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서 빨리 개발할 수 있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EOR이라고 해서 원유 회수율 증진 기법입니다. 원유 회수율 증진은 원래 보통 원유 구조의 경우는 회수율이 한 20에서 30%, 즉 70에서 80%는 생산 못하고 땅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생산을 하기 위해서 CO2를 한쪽에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되면 이 CO2가 원유가 있던 자리를 자기가 CO2가 차지하고 원유를 밀어냅니다. 이런 원리로 원유를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을 EOR, Enhanced Oil Recovery라는 방식을 합니다. 주로 미국 육상, 중국 육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이때 들어간 CO2는 원유를 밀어내고 원유가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리턴되지 않기 때문에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고갈 가스전, 육가스전하고 EOR은 기본적으로 같은 원리입니다. EOR은 이렇게 밀려난 오일을 조금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부분 빼놓고는 기본적으로 같은 원리고 같은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적용했던 모든 테크놀로지를 고갈 가스전 CCS에도 사용하고 있고요. EOR 같은 경우는 원래 기술 개발은 1960년대에 이미 다 완성이 됐었는데 본격적으로 된 건 오일 쇼크 이후, 즉 유가가 많이 뛰면서 이제 EOR을 많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가에 굉장히 많이 디펜던트하고 고갈 유가스전 방식과 EOR 방식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마추어한 방식이고 기존의 유가스 회사들이, 석유 회사들이 석유 찾고 생산 방식을 응용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방식, 실질적으로 얘네 둘은 거의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요. 대형 수층에다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아까 윤성택 교수님 말씀하신 아퀴퍼 말고 더 밑에 신부 지층 포메이션에 가면 지층 중에는 사암이나 석회암처럼 공급, 그러니까 암석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 암석들이 있습니다. 이 빈 공간은 뭘로 채워 있냐면 굉장히 염도가 높은 염수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으로 CO2를 주입을 해서 이 염수를 밀어내고 원래 염수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공간에다가 CO2를 밀어넣는 방식이 대염수층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최고의 장점은 일단 산유국이 아니라도 저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동해 가스전이 이제 결국 고각 가스전을 동해 CCS가 이 방식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CO2에 비해 널 장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아시겠지만 육가스전이 그렇게 많은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일본도 같은 나라들은 이 방식을 선호합니다. 여기는 꼭 유전이 아니라도 가스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공급률을 갖고 투수도가 좋은 사암층이나 뭐 석회암층만 있다면 밀어넣을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또한 고갈 가스전 같은 경우는 구조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염수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포텐셜이 큽니다. 10배 이상 포텐셜이 커서 이쪽 방식들이 이제 요새 특히 우리 서해 같은 경우는 대염수층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고갈 가스전 방식 프로젝트도 있고 대염수층 프로젝트도 둘 다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 그림은 혹시나 CCS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해를 자꾸 하셔서 그냥 카툰처럼 그려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CO2가 그러니까 기체 상태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CCS 프로젝트는 최소한 800m 이하 심도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800m 이하 심도의 온도 압력 조건이면 CO2는 초인계 상태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고체, 기체, 액체, 그 다음에 이제 기체 다음 상태가 초인계 상태인데 기체 상태에서 온도 압력이 더 증가를 하게 되면 마치 보기에는 물처럼 보이는 하지만 비스커시라든가 이런 성격은 기체와 비슷한 초인계 상태, 그러니까 액체 상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의 CO2가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데가 공급입니다. 이렇게 암석 입자와 암석 입자 사이에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이 사이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부기층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키포보다 훨씬 아키포는 수백 메타 단위고요. 여기 수키로 단위니까 최소한 1000m 이상의 저희 같은 경우는 2000m도 넘는 데다가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간 CO2는 기본적으로 구조 트랩이라 그래서 유전처럼 그러니까 육가스가 저장되는 방식으로 위에 쉐일이라든가 단단한 덮개함이 있어서 올라가지 못하고 요거 안에 갇혀 있는 방식. 그 다음에 요 입자와 입자 사이에 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공급관 트랩 방식. 그리고 좀 시간이 뭐 몇십 년, 몇백 년이 흐르면 이 물에 지하수의 용해가 되거나 지하수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지층수의 용해가 되거나 아니면 주변 물질과 반응을 해서 침전을 일으키는 광물화 침전이 됩니다. 이런 식 세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안전하게 보관이 됩니다. 네, 요거는 지금까지 이제 뭐 간단하게 CCS의 원리에 대해서 뭐 말씀드렸는데 워낙 잘 아실 텐데 그냥 설명드렸고요. 왜 이게 중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앞서서 윤선택 교수님도 요걸 보셨는데 이제 IEA하고 IPCC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넷제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리덕션을 가져가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1.5도, 2.0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좀 비하인드로 진행은 됐지만 결국 진행은 될 부분이고요. 크게 네 가지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연료 전환 및 핵, 그다음에 CCS가 되겠습니다. 그럼 CCS가 왜 중요하냐? 이 중에서 14% 정도밖에 안 되는데라고 물어보시면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 에피션시하고 에너지 에피션시하고 그다음 퓨얼 스위칭 같은 경우는 많이 생산되던 CO2를 조금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CO2를 좀 줄여보겠다 목적입니다. 그리고 리뉴어블 같은 경우는 at best 아무리 최대한 잘하면 안 만듭니다. 제로. CO2를 만들지 않는 기술입니다. CCS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CO2를 잡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지하에다가 지중에다가 저장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실질적으로 저감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겠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에피션시 리뉴어블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비율이 커 보이지만 얘네들은 하나의 기술이 아니죠. 그러니까 에너지 에피션시 같은 경우는 뭐 발전기에 있는 터바인의 에피션시가 될 수 있고 자동차 에피션시가 될 수 있고 다양한 기술이 합체적인 기술이지만 CCS는 단일 기술입니다. 단일 기술로서 14%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저감 기술로 유일하고 그 다음에 단일 기술로 14%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중요성은 이겁니다. 어쩔 수 없이 CO2를 만들어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렉트리피케이션을 하고 그 일렉트리피케이션의 에너지 소스로 리뉴어블로 적용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인류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CO2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퍼슬 퓨엘을 써야 되는 그런 산업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드 투 어베이트 인더스트리 섹터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이런 회사들입니다. 시멘트 회사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석회석 소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석회석을 갖고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 중에 당연히 CO2가 만들어지고요. 제철은 카본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카본을 떼어서 불을 떼갖고 커킹형 석탄 원소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암모니아라든가 에틸렌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에너지의 복합적인 안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기로 전환하게 되면 너무나 크고요. 그다음에 알루미늄도 마찬가지고 정유 공장 어차피 상관이 없는데 이런 그 인더스트리의 특징이 뭐냐면 공정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거나 CO2를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거나 그다음에 대체 기술이 별로 없는 애들,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포항제철 같은 경우 뭐 수소 고로를 쓰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포철 한번 스타트하면 얘는 50년 60년 동안을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넷제로 하겠다고 이렇게 띄고 바꿀 수 없는 그런 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CO2를 생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CCS를 통해서 잡아서 땅속에 처리하는, 물론 비용은 좀 더 추가가 되고 공정은 더 복잡해지지만 CCS만 유일한 해결책이 됩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CCS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호주의 두 프로젝트를 CCS를 진행하면서 CCS는 또 특성상 돈을 버는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라든가 그다음에 소셜 억셉턴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많이 부딪히는 질문이 그건 실제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불가능하거나 니들 그냥 화석연료 더 떼려고 뻥치는 거라든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실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류가 갖고 있는 기술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석유를 찾고 선약가스를 찾고 수백 년 동안 생산해온 석유 탐사 기술자들한테 듣기에는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특히나 북미, 유럽, 그다음에 뭐 호주에 약간 그다음에 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갈색이기 때문에 갈색을 보시면 대충 북미, 유럽 중심으로 CCS는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운영되는 게 한 41개, 건설 중인 게 26개고요. 실질적으로 한 6,500만 톤이 연간 CO2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 중인, 그러니까 50년 타겟이 아니라 지금 건설 중이고 개발을 고려하는 것까지 다 하면 한 9억 5,200만 톤을 집어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 이제 CCS 프로젝트들이 지금 막 가동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스피드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넣을 데는 없는데 CO2는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는 데기 때문에 동남아 지역과 호주 지역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CCS에 대해서 자기들이 저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30년 타겟, 2040년 타겟, 2050년 타겟이 있고 그만큼 줄이려면 일본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CO2를 배출할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나라 철강, 석유화학,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바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CCS 사이트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본도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존합니다. 실질적으로 CCS는 그래갖고 저희 회사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도대체 넷제를 위해서는 CCS 얼마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IA 자료에 보면 결국은 타겟을 맞추려면 1년에 1빌리언 톤을 CO2가 저장이 돼야 됩니다. 2050년까지. 그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뭐 많다고는 말하지만 지금 넣는 거는 필요한 양이 한 4%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96% 정도가 추가돼서 개발돼야 되는 대규모 어드밴스 해야 되는 상업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가 있어서 조금씩 지연되고는 있지만 방향성은 분명하다는 거고요. 앞으로 니즈는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 CCS 프로젝트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 이제 뭐 부딪히는 얘기지만 특성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유가스를 개발을 하는 것과 CCS는 상당히 다른데 CCS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CO2를 포집하고 적당히 이제 액화시켜서 이동을 하고 땅에다가 집어넣은 이후에 잘 있는지를 모니터링합니다. 제 다음 뒤에 이경진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사업하는 입장에서 돈 쪽으로 얘기하자면 비용 측면에서는 대부분 캡처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캡처 비용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CO2를 분리해 나가는 가스. 또 우리 캡처 비용은 또 특징이 뭐냐면 싼 애들이 있고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바이오 에탄올 같은 경우 쉽게 분리할 수 있고요. 가스 프로세싱, 그러니까 가스전에서 나오는 가스에서 CO2를 나누는 건 쉽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화학 조성이 단순하기 때문에 톤당 한 수십 불이면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굴뚝에서 나온 애들, 백가스, 뭐 철강 공장이라든가 발전소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이미 연소가 돼서 뭐 잘 아시겠지만 녹스, 콕스, 수많은 산화물들하고 막 연결돼서 복잡한 가스 조성이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서 CO2만 빼내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서 100불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톤당. 그리고 요새 또 일론 머스크 형님께서 주장하신 DAC, 다이렉트 에어 캡처,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막 CO2 많다고 걱정하지만 이 대기 중에 0.04%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도가 0.04%인 이 대기를 빨아들여서 계속 CO2를 분리하는 기술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DAC가 네거티브하냐, 카본 네거티브하냐에 대한 논란이 많은 이유는 0.04%짜리 추출하려면 엄청나게 농집을 해야 되고 엄청난 시스템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걔는 추출 비용이 톤당 400불이 넘습니다. 400에서 600불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되게 비싸고요. 근데 프로젝트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캡처 기술하고 프로세싱 기술, 그다음에 이동 기술은 공정 기술입니다. 공정 기술이란 말은 말씀드린 대로 돈 주면 살 수 있는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캡처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미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호주의 가스전도 이미 습식 방식으로 분리하는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대부분의 가스 처리 시설에서는 애시드 가스 리무벌 유닛이라 그래가지고 CO2를 분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어디 걸 쓰느냐, 바스프 걸 쓰느냐, 뭐 저희는 바스프 거 씁니다. UOP 허니웰 거 쓰느냐, 미쓰비시 중공업 걸 쓰느냐의 싸움이지 라이선스 주고 사는 공정 기술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랜스포테이션하는 뭐 파이프라인이나 쉽이나 트럭 이미 다 있습니다. 돈 주고 사오면 됩니다. 이건 굳이 새로 개발할 필요가 없는 기술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스토리지입니다. 스토리지가 돈은 15%밖에 안 드는데 리스크의 70%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지하의 언설트티죠. 모르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헤테로제네티가 있을 수 있고 그 헤테로제네티에서 기원한 언설턴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넣었을 때 CO2가 어떻게 넣을지, 얼마나 잘 들어갈지, 얼마만큼 들어갈지, 들어간 애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언설턴티가 커서 실제로 리스크는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 스토리지 기술은 고유 기술입니다. 각 회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반영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회사가 각자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와 같이 CCS를 개발하는 회사들은 이 부분은 대부분 외주를 줍니다. 어차피 CO2 캡처는 저희가 저희 가스전에서 나온 CO2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가스전 처리할 때 이미 애시드 리무벌 시스템은 설계를 공정 설계 맡겨서 그냥 지으면 되는 거고요. 스토리지 아까 저희 이제 한국에 있는 걸 가져가려면 예를 들어서 CO2 십 같은 거 만드는 거는 뭐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하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만들어 주죠. 근데 이 부분은 자체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실질적으로 CCS에서는 이 스토리지 분야에 대한 리스크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 분의 리스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발을 하고 이쪽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가 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스토리지 말씀드렸는데 이 기술, 스토리지 기술 리스크가 제일 크지만 저 같은 저는 이제 참고로 CCS를 한다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가스를 개발하는 팔아서 대부분의 돈은 그쪽에서 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페트로리엄 지올로지스트한테 물어보시면 맞아요. 리스크 있어요. 왜냐하면 언서튼하니까요. 왜냐하면 거긴 허머지너스하지 않고 헤테로제네틱하니까요 라고 말하지만 그건 저희 평생 동안 그냥 다뤄온 주제입니다. 그걸 어떻게 잘 해결할까를 가지고 수백 년간 기술을 발전을 했고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CCS는 그렇게 처음 들어본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매장량 얼마야 물어보는 것처럼 땅속에 얼마 만에 석유나 가스가 있을까를 계산하는 방식이 거꾸로 우리가 CO2를 넣으면 얼마나 주입할 수 있을까를 알아내는 기술이랑 똑같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잘 생산성이 좋아 나빠 평가하는 기술을 가지고 얼마나 잘 들어갈까를 계산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 그 땅속에 있는 탄화수소가 계속 움직이면서 압력도 변하고 온도도 변하게 됩니다. 그 모사하는 방식이 거꾸로 주입한 CO2가 어디로 싸돌아다니면서 어떤 온도 압력 조건을 갖는지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방법이랑 똑같고요. 우리가 얼마나 잘 생산하고 생산하면서 뭐
안 좋은 것들이 나오거나 리키지가 발생할까 관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들어간 CO2가 안전하게 적어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안에 있을 것인가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적용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CCS 프로젝트를 보시면 대부분 석유 회사들이 리딩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까 말한 그 고유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요. 땅 속에 대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장량 석유 업계들이 매장량 분류 체계인데 CO2 집어넣는 저장용 분류 체계까지도 석유 업계들이 리딩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자꾸 얘기하는데 저희 회사가 CCS를 하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 비즈니스 모델이고 같진 않습니다. 그냥 소개시켜드리자면 저희 회사는 지금 호주에서 바로싹 가스전이라는 가스전을 개발합니다. 개발 공정률 85% 진행됐고 내년부터 생산 예정입니다. 이때 뭐 다 아시겠지만 모든 가스는 일정 양의 CO2를 레저버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생산하게 되면 CO2도 같이 올라옵니다. 땅속에 있던 그 CO2를 예전에는 분리를 해요. 분리까지는 무조건 하는데 다 대기 방출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대기 방출하지 않고 걔를 모조리 캡처를 해서 지금 개발 추진 중인 바이오운단 CCS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LNG를 만들게 되면 이게 대부분 원래 날리던 CO2를 일로 집어넣기 때문에 저탄소 LNG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저희 배를 가지고 보령에 있는 플랜트에서 갖고 와서 수소 플랜트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LNG 발전소로 보냅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LNG 발전소에서 떼고 나면 굴뚝으로 CO2가 나가는 거였고요. 수소 플랜트에서는 메탄가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LNG는 메탄이니까요. CH4를 H2O 수증기를 쐬우게 되면 CO2하고 H2가 나옵니다. 그래서 H2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고 그게 그레이 수소죠. 그 다음에 CO2는 하늘로 날렸습니다. 근데 그 하늘로 날리던 걸 똑같은 방식으로 잡고 LNG 발전소 굴뚝에서도 CO2를 잡아서 CO2를 잡았기 때문에 얘는 그레이 수소가 아니라 블루 수소가 돼서 친환경 소재가 되고요. 얘들도 로우 카본 전력을 발생시키고요. 이때 잡은 CO2를 한국에서 잡은 거를 배를 가지고 호주에 갔다가 도로 묻는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뭐 거의 뭐 결론적인 얘기인데 필요합니다. CCS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앞서 윤선 교수님도 이거 보여주셨는데 넷제로바이트 뭐 IEA 보고서에도 있고 이번 COP29에도 그렇고 CCS는 넷제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원 오브 댐입니다. 즉 뭐 저희가 CCS를 하다 보면 환경 친환경 하시는 분 액티비스트들하고 막 부딪힐 때 뭐냐면 저거 하면 안 돼, 리뉴얼 해야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그게 싸우는 관계가 아니고요. 저희가 넷제로를 하려면 리뉴얼도 열심히 가야 되고 CCS도 열심히 가야 되고 그 모든 게 다 돼야 넷제로가 가능한 겁니다. 그 중에 CCS가 분명히 해당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 컨설턴트 중에 하나가 CCS가 제때 개발될까?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파슬 퓨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인류는 이게 가장 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얘네가 충분한 양, 아까 말하는 1밀리언 톤 퍼 이어가 안 나오면 나머지를 돈으로 때워야 되는데 돈이 너무 커. 이게 얘네가 보는 걱정하는 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열린 COP29에도 CCS가 분명히 필요하다. 하이드로젠, SMR 다 필요하다. 이런 애들 다 집어넣고 다 가져가야 우리가 궁극적인 인류의 넷제로를 가져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저희와 같은 석유 회사들이 왜 중요하냐? 왜 그 석유 회사가 꼭 주도하지? CCS는 뭐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S 프로젝트에서 가장 리스크가 큰 스토리지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IEA도 너네가 오일 앤 가스 컴퍼니가 CCUS에 그 노하우를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왜 중요하냐면 단지 CCS 지중 저장하는 테크놀로지는 당연히 석유 회사들 갖고 있고 아까 석유나 가스를 생산하는 기술과 똑같으니까 그것도 적용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컨트리뷰션을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드로젠입니다. 하이드로젠은 그 뭐 리뉴어블 에너지를 쓰는 그린 하이드로젠이 뭐 옵티멈하고 아이디얼리스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너무 비싸고 실질적인 대안이 아니라서 블루 하이드로젠으로 어느 정도 대부분 한 70% 정도 커버를 가야 되는데 그레이 하이드로젠을 블루 하이드로젠을 만드는 거는 CCS라서 CCS가 적용돼야 되는 거고요. 바이오퓨얼, 바이오메탄이라고 말을 하지만 바이오퓨얼 좋죠. 뭐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그 저희 회사가 미국의 바이오메탄 회사랑 같이 바이오메탄 회사를에다 CCS를 붙이는 지금 프로젝트를 합니다. 바이오메탄은 별거 아닙니다. 옥수수나 이런 것들 발효시키는 거예요. 발효시키면 그 발효로에 가면 그 저희 그 막걸리 만드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엔자임으로 애를 분해시켜 가지고 메탄을
에탄올이라든가 뭐 디젤 같은 걸 만드는데 그럼 이제 왜 그 술도가 가시면 이렇게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듣고 술 짓는 장인이 맛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그 보글보글 끓는 게 바로 CO2입니다. 그 CO2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 CO2를 캡처를 하지 않으면 얘는 말만 바이오지 CO2는 계속 만드는 바이오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별로 안 깨끗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탄소 CO2 기여율이 그래서 그걸 잡아서 땅속에 넣는 CCS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고요. 옵쇼어 윈드 같은 게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옵쇼어 윈드 회사입니다. 전남 해상풍력이 저희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옵쇼어 윈드를 관리하는데 옵쇼어 윈드는 왜 힘드냐면 저희 나라도 이제 땅덩이가 좋아서 온쇼어는 이제 이미 다 끝났고요. 옵쇼어 이제는 더욱 더 플로팅이라서 더 멀리 나가는 옵쇼어 윈도에 가야 되는데 옵쇼어 윈도 팜을 가져가려면 옵쇼어 오퍼레이션 즉 해상 운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해상에다 사람도 보내고 메인티넌스도 해야 되고 기계 관리해야 되고 근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 인더스트리 중에 옵쇼어 오퍼레이션을 가장 많이 하는 인더스트리는 E&P 석유 회사들입니다. 대부분 유가전이 해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옵쇼어 그 노하우를 적용을 해줘야 옵쇼어 윈드 팜을 적정한 운영비, 적정한 가격에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달라고 주문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넷제로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막 그러니까 야 너네 석유엔 회사 빠져, 우리 그냥 풍력으로 해볼게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간헐성을 메꾸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가스 발전소가 필요한 것처럼 SMR을 갖지만 SMR을 하게 되면 더더욱 많은 그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데를 고려가 필요한 것처럼 물려있는 서로 상생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CCS라는 기술은 이렇게 멀리 있는 기술도 아니고 앞으로 개발돼야 될 기술도 아니고 단지 지금 결국은 회사니까 비용이라든가 제도라든가 문제 때문에 빨리 못 나가고 있는 기술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크놀로지 자체에 대한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CCS라든가 이런 기존 퍼슬 퓨엘을 인핸스하기 위한 넷제를 위해서 인핸스하기 위한 기술이 다른 리뉴어블이라든가 이런 기술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서 같이 개발돼야 되고 발전시켜야 저희가 원하는 넷제로 골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